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6월 25일 6.25 우리 북한이 우리나라를 1950년에 쳐들어와서 민족 상전의 비극이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정말 총칼을 겨누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좀 일요일이라서 그랬는지 예전에 우리가 기념했던 그것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어떻게들 보내셨는지 좀 얘기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전국이 장마권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오늘 출근길에 좀 여러분들 불편 없으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팩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매주 월요일에는요. 답답한 정치권의 사이다 같은 쓴소리를 해주시는 먼데이 스피커 박지원 전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에는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팩 시간이죠. 오늘도 이진하 뉴스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주말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이 기자는 북침,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 남았는데 침략했지 않습니까? 6.25? 네. 잘 모르시죠? 역사책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때는 6.25만 되면은 막 글짓기 하고 기념사 하고 그림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했는데 요즘은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제 또 정부도 6.25 이 전쟁과 관련된 기념 행사에 참석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러시아 용병, 바그너 용병 반란. 야, 요 얘기가 좀 화제였습니다. 네. 이게 24시간 만에 극적으로 종결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급박했던 순간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러시아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이 무장 반란을 24시간 만에 종결됐는데요. 이제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바그너 그룹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한 발씩 물러서면서 극적으로 종결됐습니다. 반란은 비록 일일 천하로 끝났지만 바그너 그룹이 하루 만에 수도 모스크바 턱밑까지 진격하는 모습은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타격을 주기 충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3일 오후에 갑자기 일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일일 천하로 끝나긴 했는데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됐다는 걸까요? 일단 프리고진이 러시아 국방부가 바그너 그룹의 후방 캠프들을 미사일로 공격해서 엄청난 수의 부대원이 사망했다면서 쇼이구 러시아 장관을 응징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프리고진은 23일 밤 러시아 국방부를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벗어나 모스크바로 이동을 시작했고 러시아 남부 로스트프나도누 군시설을 봉쇄한 후에 모스크바 200km 이내까지 북진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반역을 규정하고 가혹한 대응을 경고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보로네시 주에는 대테러 작전 체제도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국방부가 바그너 그룹의 후방 캠프들을 미사일로 공격을 했다. 이 바그너 그룹이 원래 용병 그룹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네. 왜 그런 일이 나오죠, 갑자기? 그건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요. 일단 프리고진은 푸틴 대통령과 굉장히 측근이라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일단은 뒤에서 뭐 후방 공격을 했다는데 이거는 프리고진의 일단 주장이고 러시아에서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일단은 그때 이후에 이제 벨라루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재를 나섰는데 이제 그 이후에 프리고진이 이제 벨라루스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강경 대응을 취소하기로 했는데 이제 프리고진이 망명하더라도 러시아 동맹인 벨라루스에서 안정을 장담하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용병 기업은 그렇게 충성도 관련 높지 않는데 이렇게 만약에 뭐 일부러 그런지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쪽을 향해 가지고 위험에 빠뜨렸다면 사실 용병 입장에서 보자면은 말이 안 되는 행동이니까 네. 용병은 이렇게 반항 내지는 뭐 반역 이런 걸 시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반란이 너무 쉽게 성공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일일 천하로 끝나게 했다고는 하지만 모스크바까지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되면은 언제든지 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러시아를 망가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앞으로 된다는 겁니까? 일단 뭐 미국이나 이런 러시아 반체제에서도 이제 평가가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에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모든 면에서 전략적 실패가 됐다는 것을 목격했다고 이제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 반체제 인사인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는 워싱턴 포스트의 현 위기가 어떻게 끝나든 푸틴 정권은 더욱 약화될 것이고 전례 없는 푸틴 대통령의 굴욕이라고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벨라루스에서 중재도 좀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좀 정지가 되고 그래서 프리고진이 그냥 벨라루스를 일단 가기로 한 거잖아요. 러시아 떠나라.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도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 네, 일단은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에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블링컨 장관이 러시아가 정신없을 정도로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만큼이나 러시아 내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걱정해야 한다면서 이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이점을 줄 것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니 블링컨이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와 관련해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네. 우리는 내부 정보가 정확히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요점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무도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있고 또 계획적인 것도 아니라는 뜻이어서 이게 좀 위험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퇴진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젤렌스키도, 러시아 별거 아니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 이 전쟁도 끝나고 다 좀 정리되고 러시아 망하고 이러나요? 아직 정확히 뭐 진단을 할 수 없지만 뭐 외신이나 뭐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제 좀 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고요. 푸틴 체제에 대한 좀 그런 불안감이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전쟁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국제나 이런 전쟁과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년간의 유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체류. 네. 이걸 마치고 24일 날 돌아왔죠. 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귀국한 현장에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 재개를 시사하는 언급을 내놓아서 향후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저는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고요. 또 이제 그 지난해 6월 지방선거 후에 미국으로 출국할 때 맸던 초록색 넥타이를 착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강한 어조로 모든 국정에 재정립하라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끝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못다한 책임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무게감이나 존재감을 부각하는 동시에 현 정권에 대한 선명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낙연 대표가 돌아오면서 내가 없었더니 대한민국 엉망진창이더라. 내가 와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네. 다시는 안 나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는 다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재개하겠다. 네. 해쳐 모여라. 나를 지지한 사람들 나에게 와라.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 가지고 좀 해석이 많아요. 네. 무슨 못다한 책임이 뭐예요? 본인이 대선에 다시 나간다는 뜻일까요? 함께 뭐 힘을 모아서 같이 하자,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하자는 이야기로도 많이 표리가 되고 있는데요. 또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이후에는 이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수많은 무명 용사들께서 남겨주신 뼈아픈 교훈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뭐 전쟁도 없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또 나아가야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하자라는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반응은 어때요? 네, 국민의힘은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쏟아낸 것을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잘못에 대해 반성문부터 쓰라고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뭐 이 목소리를 낸 사람은 이제 황교안 국민의힘 수석 부대변인인데요. 이 황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엉망이라고 한들 이낙연 전 대표가 대체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금이 환영하듯 돌아온 이 전 대표지만 그동안 행적을 기억하는 국민 입장에서 그저 반갑지 않은 손님이고 또 지난 정부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도 비판하면서 누더기 부동산 정책과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 근본 없는 소득주도 성장 등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함께 내놨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국민의힘 수석 부대변인은 우리는 이재명도 싫지만 당신도 별로다. 이런 얘기입니까, 결론은?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낙연 대표의 마음인 것 같아. 이낙연 전 대표는 내가 돌아와서 좀 정비를 해야 되겠어. 내가 힘을 좀 쓰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내가 살짝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는 민주당에서 계속 간헐적으로 나타나던 이 비명계들의 얘기들이 또 어떠한 구심점을 만들어가지고 큰 세력으로 확장될지 이게 사실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민주당 사람들은 이낙연 대표가 사실은 대선을 망쳤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분이 이렇게 행보하는 것을 과연 환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0.75%인가요? 0.73%인가요? 네. 그게 사실은 상당히 작은 퍼센테이지잖아요. 1%도 네. 안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과연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하는 인사만 있을 것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양당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진영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먼데이 스피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 거.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네, 답답한 정치권에 시원하게 쓴소리를 해주시는 바로 사이다 중에 사이다. 우리 정치구단 박지원 전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간이 갈수록 더 힘 세지고 더 힘이 세져야죠. 힘이 더 세지시는 것 같아요. 자, 내일 모레 수요일입니다. 박 원장님이 여기 뉴스토마토에서 특강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하시나요? 글쎄요, 뭐 지금 DJ라면 이런 제목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DJ라면 네, 네, 어떻게 볼 건가? 예. 이 상황을 네, 그렇죠. 좋습니다. 28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지금 녹화하는 이곳, 이 스튜디오에서요. 박지원 전 원장의 뉴스토마토 특강이 있습니다. 제목은 지금 DJ라면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에 전하는 재언, 이런 게 주제인 것 같은데요. 참가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박지원 원장님에게 뭔가 전달을 하면 그 말이 위로 올라가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또 이렇게 잘 꽃이 피니까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은 말이나 제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원장님 이 수요일 날 강연 들으시고 또 따로 한번 여쭤보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나요? 지금 현재 제가 금년 2월부터 네. 6월까지 한 30여회 전국 지방을 돌면서 강연을 했기 때문에 네. 특히 이번에는 외교, 우리가 왜 외교가 잘해야 그렇죠. 되는가 네. 하는 것에 대해서 인도 모디 총리나 일본의 기시다 네. 총리 예를 들면서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진은 무료로 찍어드리겠습니다. 사진 찍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어제가 6.25였잖아요. 네. 그냥 어땠습니까? 6.25 일단 여쭤보면. 글쎄요, 뭐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참극이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나쁘다, 평화가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의동에 가서 이제 계곡에서 친구들과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73주년 기념식이었는데요. 한국전 기념재단 에서 이제 주최를 해가지고 했는데 정부는 참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안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했겠죠. 저는 예.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73주년 6.25 기념 행사가 좀 여기저기서 지금 많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정부 주도로 해서 딱 하나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북한이 이제 다음 달에 네. 승전 기념일을 대대적으로 할 것 같고 네. 또 특히 지난번에 실패한 발사체를 또 발사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네. 두고 봐야죠. 어쨌든 대통령은 이번에도 안 가셨고 기념식에 작년에도 안 가셨어요. 네. 2년 연속 지금 대통령이 한 번도 참석을 안 하고 있거든요. 6.25 기념식에 대해서. 5.18 기념식도 사실은 뭐 참석을 하긴 했는데 좀 그 기념사의 양이나 질에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 나오는데 왜 대통령이 좀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류의 그런 거에 참석하시는 것을 왜 그럴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 뭐 보수 정권이니까 아무래도 보수에서는 상당히 국방 다 중요하지만은 중점을 두니까 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참석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6.25 아니 보수 6.25 정권이면 기념식은 본래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라면 기본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예, 이 정부에서 판단했겠죠. 뭐. 북한에서 남한을 그렇게 그냥 갑자기 새벽에 침범이 들어가지고 우리를 3년 내내 그렇게 고통에 빠지게 했던 민족 상단의 비극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것을 저는 이렇게 좀 정부나 이렇게 나서가지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안 그런 거 보니까 제가 뭔가 좀 착각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왜 그런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총평은 그 정도로 하고요. 좀 여쭤볼게요. 북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국무위원장이 안색이 매우 좋지 않다. 그래서 건강 악화설이 계속 얘기가 됐었었는데요. 김주애, 아주 예뻐하는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주애하고 노출이 많아지고 있는데, 플러스 지금 김영철, 지난번에 우리 천안함 관련해서 우리한테 강경하게 대응했던 김영철 씨도 업무 일선에 복귀를 했어요. 이거는 김정은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교체를 해서 굳건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뜻일까요? 글쎄, 비상적으로 언론, 특히 TV에 보도되는 그걸 보고 판단을 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사람 건강은 항상 뭐, 아무리 젊건 나이가 들건 좋을 수도 있고, 뭐, 때로는 감기도 들고 뭐,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정원에서 김정은의 건강 등은 어떠한 약을 또 어떤 치료를 하는가 등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예전에 기수했을 때도 그런 거 많이 파악하고 그러셨죠? 뭐 그렇죠. 그러나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히 나쁘다 이런 것은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김영철의 등장은 네, 뭘까요, 그거는? 저는 상당히 북일 간에 어떤 대화가 무르익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일 간에? 네. 기시다 총리는 상당히 그 외교에 잘하죠. 귀재예요. 귀재.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한일 정상회담 등이 성공이란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 이제 이건 용납할 수 없다. 네네. 또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일본은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기시다 총리가 미국과 원체 가깝기 때문에 미국을 등에 업고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접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이 북한을 향해서 약 한 달 전에 만나자 하니까 북한에서도 못 만날 것 없다 이런 화답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김정은이 지난 3년간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뭐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발생한다. 실제로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거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 네. 북일 간에는 지금 전쟁 보상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대일 청구권 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일본에서 해결을 위해서 대일 청구권 자금을 미리 좀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기시다 총리로서는 지급하려고 할 거고 상대적으로 일본은 가장 북한에 지금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네. 납치, 일본인 납치. 예, 일본인 납치자를 송환받아야 되거든요. 아직 해결 안 됐죠.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떨어져요.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북한도 일본과 대화를 함으로써 미국과 대화의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북한과 대화를 위해서 일본에게 그러한 양해가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정부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통일, 복남이 되고 이 대화가 되면은 통일, 통미, 복남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그런 게 발생하는데 우리는 뭐 완전히 패싱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김영철이 남북 정상회담도 북미 정상회담도 특히 북한도 미국도 다녀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전면에 나타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게 되면은 일단 우리는 패싱하고 북한, 일본, 미국이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지금 현재 만약에 그렇게 진행된다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대강으로 가서 되느냐, 대화를 해서 남북 간에도 대화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북미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일본에게 그것을 주었을 때는 통일, 통미, 복남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서 걱정이긴 하고 지금 질문의 요지는 이 부녀, 그러니까 김정은의 건강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부쩍 그 김주애라고 하는 자기가 제일 예뻐하는 딸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뭐 혹시라도 교체하겠다. 내지는 나의
후계자로 이 딸을 좀 선택하겠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김주애가 너무 김정은이 어린데? 굉장히 예뻐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네. 그렇게 후계자로 김주애를 내세운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보는데 네. 예를 들면 얘가 아니라 사실이 김정은이 평양을 출발해서 하노이 트럼프 대통령과 하노이 회담을 하러 갈 때 네. 싱가포르 회담이 성공했기 때문에 평양역에서 기차로 갔잖아요. 하노이까지 네, 네. 가면서 그때 소위 북한 인민들에게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핵을 개발했는데 언제까지 우리 어린 자식들에게 아이들 위에 머리 위에 핵을 두고 살 거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핵과 경제 발전을 즉 병행 발전한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김정은은 하노이에서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이제 결정판을 찍을 걸로 알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 타결, 즉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해라. 네. 선 핵 폐기 후 경제 제재 해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뒤로 넘어졌잖아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북한 인민들에게 핵을 경제를 병행 발전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오류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걸 네. 뒤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미사일 발사 이런 현장에 주애를 데리고 나오는 것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핵을 미사일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렇죠. 내가 핵을 만들고 핵을 쓸 수밖에 없으니 너희들 좀 힘들어도 따라라. 그렇죠.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자. 그걸 저는 보여주려고? 그런 메시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후계 구도니 뭐니 이런 거보다는 좀 네, 아직 거죠. 저는 후계 고도는 아니고 그리고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성이 지도자로 나선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김정은 보기에 몸이 좀 안 좋아 보이던데 그건 괜찮습니까? 김정은 뭐 사실 그 비대하잖아요. 그 체구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쫙 빠지기도 했는데. 그때는 한번 빠진 적도 있었는데 지금 다시 비대해졌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죠. 사실 제가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에게 2000년 그 6.15 정상회담 후 만나가지고 네. 왜 당신은 비행기를 타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고소공포증이 있느냐 그랬더니 네. 그렇지 않다. 국내에서 비행기 탄다. 그럼 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가면서 중국 가면서 그렇게 몇 날 며칠 기차를 타고 가느냐 네. 라고 했더니 저한테 깜짝 놀랄 소리를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적국에서 미국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격을 하면은 산산이 없어진다. 그럼 불안해했군요. 예. 항상. 그렇지만 기차를 타고 가면은 네. 요격을 못 한다. 그건 전쟁이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많은 걱정하고, 네.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 북한의 경제나 여러 가지 사회 체제를 이끌어 가는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과도한 담배 피우고 또 혈통이 있어서 건강이 나빠진 건 사실이죠. 거기에 그러한 그 스트레스, 죽음의 공포까지 느낀다고 하면은 네. 나는 건강이 좋을 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건강이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제가 안 좋을 볼 때는 수밖에 없다. 우려할 사항은 네. 아니다. 네. 그렇게 보지만은 네. 그러나 사람이 건강이라는 것은 누구도 그렇죠. 함부로 말할 수 젊으나 없죠. 뭐 네. 나이드나 다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자,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북한 얘기 나왔으니까 또 국정원장님이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북한에서도 평양 유튜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대요. 아십니까?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평양이 살기 좋다 그러면서 북한 유튜버들이 자기네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걸 특징으로 하는지, 뭐 이런 거를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알려주고, 뭐 좀 선전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게 하더라고요. 예, 예. 그게 이제 유미. 영어도 잘해요. 영어 예, 잘하고. 예. 예. 그 젊은 여성들이 아주 예, 상큼하게 예, 나와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유미, 송아, 뭐 이런 예.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던 유튜버라고 하는데, 이들의 유튜버 채널이 갑자기 중단이 돼버렸어요. 얼마 전부터. 그래서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예. 알아봤어요, 저희가. 예. 그랬더니 국정원에서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국가정보원에서 예. 이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자, 방송통신심 이게 지금 언제 나온 뉴스냐 하면은 2023년 6월 23일에 나온 뉴스인데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일 송아, 이름이 셀리 파크스래요. 유미, 올리비아 나타샤 유미, 스페이스 DPRK 데일리, 이름도 복잡하네. 그 다음에 뉴 디팍, 뭐 이런 등등의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유튜브 채널 3개. 그러니까 이게 채널 이름이겠죠? 뭐 송아, 유미 이런 게 다 네. 예. 그 유튜브 채널 3개 접속 차단을 방통위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차단했다라고 23일 밝혔습니다. 북한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단하는 것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제 말은 그게 이 채널은 어린 여자아이 등이 등장을 해서 북한 사회의 일상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유창한 영어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자가격리하고 있다 이런 영상도 공개를 했고요. 본인이 요가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평양은 참 그래도 살기 좋은 곳입니다라는 걸 선전하는 예. 매체였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도 끝난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 유튜브를 못 보게 딱 접속 차단을 방심위가 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는 겁니까? 글쎄 그것은 북한의 어떠한 출판물이나 방송 매체에 대해서 선전물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방통위원회에서 네. 우리가 접속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북한 방송을 듣지 못하도록 차단하잖아요. 그래요. 우리 지금 현재 북한에서도 우리 방송을 못 듣도록 차단을 하죠. 그렇지만은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지난번에 우리 이제 평양하고 남한하고 북한하고 같이 교류한다고 했을 때 이제 개성공단 관련해 가지고 그때 사이가 나빠졌을 때 갑자기 탁 판문점에 있는 거를 부셔버렸잖아요. 네, 부셔가지고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북한에다가 얼마 전에 냈단 말이에요. 중앙법원에다가 447억인가 뭐 얼마를 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 돈 어차피 받지도 못하고 우리나라 판사가 하는 말 걔네가 듣지도 않을 텐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돈 받는 방법이 있다. 북한에서 만들어진 그런 저작물들이 우리나라에서 방영이 되면 저작 그 관련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딱 중단시키고 우리가 그거를 안 주는 방향으로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평양에서 하고 있는 유튜브도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에 대해서 그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작권법, 저작권 이런 게 비용이 소설, 없어요. 이런 소설. 출판물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에서 해가지고 소위 저작권을 하는데 직접 송금할 길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는데 저는 방송을 차단한 것은 우리나라도 할 수 하고 또 뭐 유튜브도 방송통신으로 보고 북한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게 평양방송, 네. 이러한 북한의 방송이나 노동신문 이러한 것을 지금 제한적으로 통일부나 학술기관에는 개방하고 있는데 이걸 전 국민한테 개방을 해도 저는 가장 확실한 반공교육이 될 것이다. 그냥 보여줘도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의 실정법상은 차단하게 돼 있고 차단하게 돼 출판물에 있다고요? 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평양방송 이런 유튜브 같은 것을 개방하면은 우리 국민이 현혹될 리 없어요. 비교하면은 확실한 오히려 방공 교육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개방해야 된다 언젠가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2023년인데 왜 갑자기 잘 보던 거를 이 시점에 차단하는지. 그냥 두 번째는 원장님도 그러면 국정원 원장님 하실 때 이런 북한 쪽 유튜브나 이런 거 차단해달라고 요청 같은 거 방통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저는 뭐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그러한 걸-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답변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국정원에서 뭐 안보나 이런 걸 이렇게 이유를 했겠지만은 이 시점에서 방통위에다가 그런 거 못 보게 차단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무슨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뭐 계기가 있는지 잘 어쩐지는 몰라요? 그 자체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보도에 의하면은 차단됐다 하는 것만 읽었는데 네. 오늘 지금 네. 국정원에서 방통위에 네. 요구해가지고 요청했다고. 차단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업무다. 현 실정법상. 그러니까 법적으로야 뭐 할 수 있는 뭐 이게 있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모든 국민의 귀와 이 눈을 자꾸 가리려고 하는 거는 좋지 않지 않냐 이걸 여쭤보는 거죠. 지금 국가보안법 같은 것이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더 강하게 하지만은 기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방송이 북한에서 많이 시청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거는 그쪽에서 많이 시청되는데 왜 우리는 몇 개도 못 보게? 그건 이제 뭐 정보 유입 차원에서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개방을 하면은 방공 교육은 확실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 정도 수준인가? 우리가 판단할 수 예. 있는데 일단 박지원 원장님은 국정원에서 하는 거는 뭐 그 자체가 불법이거나 못하는 걸 하거나 이건 아닌데 본인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는 좀 지양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신 거예요. 자, 요거 여쭤볼게요. 지금 베트남 외교 성과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에 방문을 했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뭐 언론에서는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LH가 베트남 북부 5개 지방성과 도시개발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객서를 체결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뭐 사우디로부터도 엄청난 공사 수주를 따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문한 프랑스나 베트남의 방문은 저는 단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공했다고 봅니다. 성공했어요. 예, 왜냐하면 양국 간에는 그렇게 경제적, 안보적 현안이 없습니다. 베트남하고 우리 간에. 예, 거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베트남은 북한과 수교 국가이고 오직 하면은 하노이에서 네.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겠습니까? 지금 프랑스만 하더라도 가셔서 그 엑스포 네. 유치 활동이었지 물론 마크롱 대통령과 만난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런 현안이 없었고 특히 베트남은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베트남에 활발하게 진출을 해야 되는데 베트남도 우리의 투자와 기술 이런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나라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경제 외교가 잘 됐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했다. 자, 김기현 대표가 대규모 검사 공천설에 거듭 부인하긴 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검사님들이나 검사님이었던 분들이나 엄청나게 술렁술렁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검찰 공천 관련해서. 혹은 검찰 출신들이 대거 공천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권력 구조를 보더라도 네. 총선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네. 항상 미래 권력에 줄을 서지 그렇지. 지금 네. 현재 죽어가는 권력에 그렇게 매력을 못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 끝나면 지금도 대통령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출렁출렁하고 있는데 바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성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의 성공적이에요. 네. 국민 입장이 아니고 네. 민주당 입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성공적으로 윤핵관에 의거해서 여의도가 좌지우지 국회가 되고 있어요. 네. 또 국민의힘이 관리되고 있는데 그러한 분들은 전부 정치인들이에요. 그리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윤핵관의 책임론도 나올 거예요. 네. 이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을 대거 공천해서 검핵관으로 정권 하반기를 이끌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 용화대 출장소이지 큰 기능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총선 이후에 레임덕이나 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타격을 좀 입고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 생각해서라도 용산에서는 혹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욕을 먹거나 말거나 어쨌든 나를 지지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혹은 나의 라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거 총선에 등장시켜야지 본인에게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핵관 시대에서 검핵관 시대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그에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현직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하겠다면서 60명의 이름을 집어넣은 그 소추 발의안을 만들어서 냈어요. 여기 보면은 지난번에 라임 이봉현 사태 때 뭐 술접대 받았다는 검사 3명하고 그다음에 유호성 그 간첩작전 때 있었던 그 검사하고 4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그 일련의 행동? 민주당에서 검사를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흐름? 그러니까 검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좌지우지 뭔가 할 것이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흐름과 이 민주당에서 그거를 저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탄핵 요구 이런 것까지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검찰의 유호성 간첩 사건이나 김봉현 네. 그러한 문제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은 꼭 탄핵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 아무것도 안 하니까 파면도 안 시키고 징계도 안 하니까. 아니 글쎄요.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국민들에게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 먼저 그렇게 네.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유성 간첩 사건을 기억하는 그 수사를 한 검사를 또 김봉현 그 사람 수사 이런 뭐 술접대 이런 것을 국민들이 지금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탄핵 소추하기 전에 반드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서 국민적 지지와 함께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더 뭘 또 알려야 될까요? 더 알려야 될 필요가 있나요? 글쎄요. 저는 그 충분하게 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직은. 예를 들면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159명 네. 생명을 앗아갔는데 네. 아무런 반성도 책임도 그 좋지도 않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이 네. 국회에서 의결됐잖아요. 네. 그래서 헌재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검사들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검사들의 일반적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더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사들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다. 탄핵 지금도 좀 늦다.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글쎄, 그러니까 하지 반전한 게 아니라 국민들을 더 설득할 필요가 있다. 더 좀 여론이 있어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4일 날 귀국했거든요. 본인이 없는 1년 동안 정말 나라가 엉망진창이었다고
그런 취지를 말을 했고 앞으로 자기는 여기서 활동하겠다, 즉 재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 복귀하겠다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기 전부터 제가 얘기한 게 네. 귀국하면은 정치하지 뭘 하겠느냐. 정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낙연 대표의 귀국이 민주당 혁신위가 지금 출범해서 산뜻하게 나가고 있는데 단합의 계기가 돼야지 분열의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 논하고 있던 귀국 행사의 소위 개딸과 낙달이요? 예, 이런 것이 충돌할 수 있다 해서 저는 굉장히 염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낙달이라는 것도 있군요, 이제. 아니 글쎄 그런데 그 낙달이라는 것은 낙지딸을 의미한다고 그러는데 네. 어떤 실체가 있는 건 아니랍니다. 뭐 어떤 그 분의 글을 페이스북 SNS에 올린 거 보면은 개딸들이 그쪽을 낙지딸이라고 했다 하는데 이것도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개딸이건 낙딸이건 수박이건 이런 것보다는 단합해야 된다. 그래서 강한 야당으로 가자.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이지 분열로 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이다. 그래서 저는 단합의 계기, 강한 야당으로 나가는 계기를 이낙연 전 대표도 만들어 가야지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아니 비명계에서는 뭐 팬덤 정치하면 안 된다 그러더니만 또 그냥 나오자마자 곧바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막 이름까지 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낙달의 실체가 없다는 실체는 거예요. 없다. 예, 누군가가 이제 그러한 것을 만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귀국할 때도 거기에 뭐 1,50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네. 그러한 현상이 없었잖아요. 이건 다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 뭉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이 생각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돌아오면서 1년 17일 만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겪으시는데 저희만 떨어져 지내서 미안하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의 수출이 위축되고 경제가 휘청거리며 민주주의, 복지도 뒷걸음치고 대외관계는 흠이 갔습니다.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있네요.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활동하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단합할 겁니다. 네, 그래야 알겠습니다. 쌉니다. 단합할 거다? 예, 이게 그래야죠. 되게 중요한 메시지네요. 예. 원로로서 단합을 시키겠다 이 뜻으로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예. 네, 지금까지 박지원 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지원 전 원장님 말씀이 민주당 단합할 수밖에 없다. 단합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화두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 말을 정말 중요하게 새겨 듣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슬기로운 경제생활로 돌아오겠습니다. 뒤에 아니요 도시에 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시 한번 볼 수가 알 있어요. 수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돈이 되는 경제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우리 정부가 1,300억을 배상해야 된다. 이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절차 ISDS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ISDS 판정이 왜 우리 보고 1,300억을 엘리엇에 주라고 하는 건지 이걸 여쭤봐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헤지펀드 회사가 소송을 제기를 하고 이겼는데, 자, 첫 번째, 이 회사는 무슨 회사입니까? 일단 미국의 사모펀드 회사예요. 네. 사모펀드라고 하면 돈 되는 일은 뭐든지 한다. 그래서 자본시장에서는 하이에나와 같아요. 짐승의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와 같아서 네. 이 업체가 1970년대 이제 미국 플로리다주에 본사를 둔 헤지펀드인데 굴리는 돈만 65조 원이 넘습니다. 65조 원. 예, 전력이 화려해요. 네. 아르헨티나를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회사가 과거에 2001년에 이제 재정위기에 처한 아르헨티나 국채 채무불이행에 빠지니까 네. 국채를 헐값에 사들입니다. 국채를 헐값에 사들여서 소송을 통해서 그 헐값을 제값받고 가져갑니다. 헤지펀드가? 헤지펀드가. 그러면서 아르헨티나를 채무불이행, 디폴트로 빠지게 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국가라도 허점을 보이면 네. 정말 얄짤없다. 정말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무섭다, 무서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바로 사모펀드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왜요? 그렇습니다. 아니 네.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내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길 가능성이 있어? 계란의 바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미 FTA 체결 당시에 독소 조항 논란이 있었던 ISDS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절차가 포함이 됐어요. 네. 당시 잘 몰랐습니다. 이건 뭐냐? 개인도 투자국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으면 국제 중재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도 아는 사람들은 야, ISDS가 사사건건 우리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이제 지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됐고요. 이 사건의 발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2모직 합병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당시에 이제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을 내세워서 합병을 찬성하게 만들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삼성물산 지분을 7% 정도 갖고 있었던 이 엘리엇은 이번 이 합병으로 인해서 합병의 비율이 이제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돼 있었거든요. 네. 이게 제일모직 이 대주주였던 이 재용 회장이 대주주였기 때문에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책정함으로 해서 엘리엇은 손해봤다. 네. 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한 게 바로 7억 7천만 달러. 대략 우리 환산하게 되면 1조 원가량에 달하는 금액을 손해봤다라고 하면서 중재재판소에 소를 제기했고 이게 2018년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 5년 만에 중재재판소가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를 받아들여서 이거 봤더니 한국 측이 일부 잘못했네. 청구액 가운데 7%에 해당하는 690억 원을 우리 정부에 배상하라라고 판정을 했는데 이렇게 일부를 패소하게 되면 그 사이에 이 소송 비용 네. 그리고 5년 동안의 이자 비용, 연체 이자 비용을 물어야 돼요. 연리 5%에 달하는 연체 이자 비용, 여기다가 법정 비용을 포함하게 되면 690억 원이 아니라 2배에 해당하는 1,300억 원대를 우리 정부가 보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엘리엇은 먹튀다 이러면서 말하자면은 뭐 쫓겨나듯이 나간 건데 엘리엇은 자기네가 돈 받았으니까 자기네가 이기는 거다라고 주장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아까 제가 이제 하이에나라고 했잖아요. 그냥 가도 돼. 근데 일단은 높게 질러요. 일단은 높게 부르고 협상을 통해서 청구 금액이 워낙 조단위니까 거기서 추천억을 받아나가면 남는 장사예요. 네. 그래서 승소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중재재판소에서 내가 피해를 받습니다라는 피해자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가 피해인 걸 입증해야 되는데 여긴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갖다 주면 아유
한국 법원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네. 예, 그러니까요. 바로 예. 그게 문제였던 거죠. 맞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가져갔어요. 손 안 대고 코푼격이에요. 네. 그래서 2017년 국정농단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을 합병에 찬성하도록 협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영표 장관의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LS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최고의 층, 한국의 최고의 층의 부패 범죄를 국가를 상대로 한 자기가 승리를 거둔 최초의 분쟁 사례다. 맞아요. 굉장히 성공적이다. 라고 자기들은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지난번에 엘리엇이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소송 걸 때 그 제일 묵직하고 삼성물산 간의 이 비율을 네. 니네가 그렇게 임의적으로 막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1대 3.5대 1에서 그러니까 제일 모직 한 주면 삼성물산은 3주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럴 결과적으로는 이재용의 상속과 관련된 것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면서 우리 개미들이나 일반 투자자를 다 망가뜨렸다. 이게 원래 핵심이었거든요. 맞아요. 그 민사 소송을 제가 대한변협에 있을 때 있었던 그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엘리엇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 당시에 사실은 좀 설득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합병 비율이 안 맞았으니까. 맞아요. 그랬는데 그 소송을 졌어요. 엘리엇이. 그러고 난 다음부터 엘리엇이 이제 뭔가 더 해야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딱 중단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뭔가 좀 그러겠구나. 나중에 이제 다 뒤집어질 수 있겠구나. 혹시 이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딱 국정농단 관련해가지고 이재용 사건이 막 터지면서 박근혜 일이 터지면서 이제 나라가 엄청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옛날에 했었던 그거, 그 다음에 형사사건에서 또 그거, 이게 합쳐지게 되니까 엘리엇 주장이 맞았네. 이제 이런 날이 생기면서 결국 엘리엇이 나 그냥 못 나가. 니네 나한테 돈 달, 그냥 나가라 그랬지? 이러면서 니네 한번 엿먹어라. 죄송합니다. 니네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이 소송을 시작했는데 마침 대법원 판결이 형사 판결이 사실은 불리하게 우리에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또 저는 그거보다도 한동훈 장관이 이거 소송하지 않았었나요? 담당일 거예요. 네, 그분이 잘 못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의 판결도 그렇고, 근데 네.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이번 소송 저는 사실상 승리다라고 얘기하는 그 배경에는 에이. 금액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조금 내도 맞습니다. 됐다는 거겠죠.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이 1조 원인데 거기에 7%니 93% 우리가 이긴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물론 그 인정된 7%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판결 내용을 다 공개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왈가왈가할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이게 전부 다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판결이 앞서서 나왔어요. 네. 이게 또 다른 사모펀드입니다. 론스타라고 하는 먹튀의 대명사. 네. 외환은행을 갖고 막 진짜 쥐고 짜고 수조 원 이상 먹고 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외환은행의 매각을 인위적으로 지연시켜서 이 론스타는 더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또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맞아요. 똑같이 ISDS를. 네. 당시에도 일부 인정이 돼서 2,900억 원은 우리 정부가 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는 야, 이것조차 못 내겠다. 이것도 세금인데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지만 네. 그러나 이건 단심제예요. 중재재판소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고 그 중재재판소에 문제가 있어. 거기 판결을 내린 사람 가운데 일부가 부정했다거나 네. 이번 판결이 정말 다른 방법에 의해서 했다라는 걸 우리가 입증하면 바뀔 취소 소송이 가능해. 근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이 형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네. 이 중재재판소의 잘못을 우리가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판결을 주로 열심히 했었던 이제 변호사들 얘기로는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잘못해가지고 소송을 이렇게 엉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사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뭐 법률적인 네. 뭐 어떤 송사 때문에 잘잘못 때문에 누가 잘못해서 이제 이 결론이 이렇게 났다라는 거는 공개를 해봐야 돼요. 그 판결을. 야. 판결을 공개해봐야지.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근데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정부든 뭐든 아마 시민단체가 일단은 나서서 이 정부 공개해라.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세금을 들여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분명히 이제 대법원의 판결상 누가 이득을 받는지 나오잖아요. 네. 누가 이득을 받는지 이 문제를 초래했는지 나오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해라.
이거 혈세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라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이 합병으로 인해서 이득을 본 뭐 이재용 삼성전자의 지금 회장이죠. 회장 쪽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사회단체 요구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이런 식의 외국계 펀드나 외국계 회사들의 개인 소송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면 ISDS로 우리가 소송이 걸린 게 10건이에요. 5건이 일단은 판결이 10건? 났고 5건이 준행 중에 있습니다. 네. 5건이 준행 중에 있는데 이 남은 5건 가운데 좀 큰 건이 마냥 똑같은 엘리엇 사건하고 비슷해요. 삼성로직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때문에 또 다른 미국계 헤지 펀드인 메이슨 캐피탈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질강률이 일부 패소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 금액 또한 2억 달러가 되거든요. 2억 달러요? 예. 아휴, 그러니까 지금 환산하게 되면 약 2,600억 3천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3천억 가까이 예, 되는 예, 돈이기 예. 때문에 이 역시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서 아마 정부가 이 ISDS의 이 독소장을 과연 그대로 우리가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나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좀 투명하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맨날 자기네는 잘했다 그러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것도 아니고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건 주장도 안 하고 왜 사람들한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 싸웠으니 니네 오해하지 말아라라고 보여주든가 보여주지도 않고 내가 솔직히 말해서 다 들여다보면은 군데군데 이렇게 함정에 빠진 것들이 많고 본인들이 실제 주장해야 되는데 안 한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왜 안 말해줘요, 그러면? 또 하나가 이 나머지 5건 가운데는 이렇게 사모펀드가 제기한 것도 있는데 개인이 한 것도 1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ISDS라는 걸 빌미로 해서 네. 이게 좋기 때문에 개인이라도 국가의 피해로 투자국의 국가의 피해로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해서 피해를 봤다라는 걸 입증하게 되면 소송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개인이 혼자 해서 막 해요? 이게 왜냐면 결론이 나게 되면 네. 결론이 일부라도 인용되게 되면 이렇게 법정 비용을 다 덤터기 쓰거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일본의 엔화 환율이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이 지금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엔테크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 엔화 왜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100엔당 우리가 보통 일본 여행 가기 시작해서 환전할 때는 네. 1,000원 정도면 10,000원으로 환산을 그래서 했거든요. 옛날에 1대1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장중 897엔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게 2015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겁니다. 엔화 가치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일본만 지금 돈 풀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물가 때문에 미국, 유럽, 우리나라까지 이제 초고속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일본은 디플레이, 물가도 떨어지고 있는데 경기도 침체가 심각하다 보니 네. 물가 이제 감안하지 않고 돈을 계속 풀었다는 겁니다. 양적 완화를 고수하고 있는데 또 최근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원화는 강세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반기 반도체 업종 업황 반전 기대하면서 네. 대규모로 주식을 막 10조 원씩 사들이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원화는 강세인데 네. 엔화는 약세, 달러 대비. 이러다 보니까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은 4월에 일본은행 총재가 바뀌었어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바뀌었으니 그동안 통화정책 좀 선회하지 않을까 이 기대를 깼습니다. 실제로 2주 전에 우리의 이제 금통위 성격의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열었는데 일본의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0.1%, 10년 금리가 제로인데 마이너스 0.1% 금리라는 건 뭐냐? 기업이나 가게가 제발 은행에서 대출 좀만 해가라. 기업은 대출해서 투자해주고 그리고 가게는 대출해서 소비 좀 해줘라. 네. 그러면 대출 부대 비용 안 받고 이자 제로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자 안 받고. 자, 그럴 정도로 지금 돈을 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풀다 보니 일본도 물가가 꿈틀꿈틀대요.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4%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처럼 여전히 제로금리를 고수하고 있는 속내를 들여다보면 부채가 너무 많아.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60%에 달해요. 그래서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1%만 올려도 연금 연례로 1년 중에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가 33조 원 넘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도 없어요, 물가 그러네. 때문에. 예.
자, 어쨌든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엔테크를 좀 열심히 하려고 생각한다는 거고요. 일본 찾는 한국인 관광객도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워낙 싸니까 다른 나라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안 오고 우리나라는 일본에 잔뜩 가고 여행 수지가 완전히 적자예요. 맞습니다. 제주 가느니 그 비용으로 일본 간다. 돈 쓰면 난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가보시면 예. 20년 전 물가, 10년 전 물가, 천엔짜리 바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바가지가. 천엔짜리가 그대로 천엔이에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4월까지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206만 명이에요. 반면에 일본인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48만 명. 이게 4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무역 수지로 돈 벌어 왔는데 그동안 이제 여행 수지 그리고 이 서비스 수지가 계속해서 적자인 이유가 바로 일본 여행 너무 많이 간다는 거예요. 또 문제는 또 뭐냐? 여기다가 지금 엔테크 하겠다고 엔화 예금 가입하죠. 엔화 사두죠. 그다음에 일본 주식 투자하죠. 계속해서 그동안에 사실 노재팬 하면서 일본의 뭐 이제 맥주, 수입 맥주 1위였거든요, 한때. 근데 이제 수입 맥주 10위권 밖에 떨어졌다가 노재팬 사라졌고요. 아사히 이런 거. 그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일본계 그 유니클로라는 이 저가 의류 매장 여기 이제 그 노재팬 운동 때문에 뭐 종로 일부 망했죠, 매장은 뭐. 종로 네. 일부 매장은 문을 닫기도 했어요. 네, 네. 근데 다시 역시 지난해 매출 31%나 증가하고 있거든요. 다시 살아났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도 마찬가지로 엔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고 일단 일본은 엔저를 유지하면서 기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경쟁력도 높아지고 그렇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약세 기조 엔화 약세 기조를 당분간 이어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은행 총재까지 나서서 당분간은 통화 양적 완화를 이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는 물가 때문에 금리를 한 단계 내지 두 단계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 계속해서 이제 완화 정책을 고수하게 되면 일본의 통화 가치는 더 떨어집니다. 근데 예, 러시안 캐시 이런 거 있잖아요. 러시안 예. 캐시. 오케이 뭐 이런 것. 그런 대부업에서 시작된 그런 금융권 관계자들이 다 나간다던데요, 이게. 왜냐하면 네. 일부 저축은행들은 이미 일본계 자금이 다 장악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일본계 자금은 워낙 써요. 제가 지난번 싸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의 부동산 투자가 너무 좋은 게 대출금리 1에서 2%예요. 부동산 대출금리. 너무 좋은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자금이 계속 10년 동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로금리로 제발 돈 빌려가달라. 돈 이제 대출 무료로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무이자로.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이제 이 대부업체들이 이제 금리 장사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중은행들 계속해서 금리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대 금리가 계속 벌어지면서 은행들은 사상 최저 수익이잖아요. 그 빌미로 물론 저축은행 가운데 일부는 PF 대출에 묶여 있습니다. PF 대출에 묶여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게 맞아요. 상당히 어려운 것도 맞지만 그러나 일본계 자금의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나라랑 틀리게 저금리로 들어온 돈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대부업체들이 견뎌내지 못해요. 네, 원래 들어온 돈 자체가 쌈짓돈 자체의 금리가 차이가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네. 아마 필요하면은 예전에 한번 근데 이런 파동이 한번 있었어요. 일본 엔화가 너무 싸가지고 그 금리가 너무 싸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빌릴 때 엔화를 빌리라고 자꾸 그랬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특히 이제 전문직들, 네, 의사나 이런 의사들은 변호사들. 엔저를 이용해서 그걸 갖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엔저라고 하면 우리가 더 낫겠지만 근데 엔화를 강세로 돌아서면 이분들은 잊은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막 당분간 이게 이런 기조가 계속될 거다 하면서 막 빌렸거든요. 그냥 싸게.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맞아요. 너무 높아져가지고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서 망한 사람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을 우리가 홍보해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 대통령이 너무 일본을 좋아하고 우리 정부가 일본 편향적인 이런 외교를 하다 보니까 일본이 안전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는 좀 이게 불안한 상황일 수도 있다. 그리고 게다가 미국이 지금 달러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그 불안감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 바이든도 사실 그걸 노골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면 일본하고 미국의 이 돈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간에서 난리 날 것 같아요. 아유, 외환 전문가가 다 됐어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맞냐고.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불안 요인 맞아요. 네, 불안 너무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 환율이라는 건 네. 엔화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화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네, 네. 그러니까 환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집에 돈이 많아서 엔화를 환전해서 금고에 쌓아둔다? 전 그건 비추예요. 맞아요. 비추예요. 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학 간 자녀 때문에 너무 지금 떨어졌으니까 사두겠다. 이 정도의 이제 환테크라면 환영을 합니다. 그건 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외환의 변동성, 엔화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오를 것이다를 자기가 미리 생각하고 투자로 한다, 테크로 한다, 전 이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지금 당장 한두 달 정도는 이 기조가 유지될 수 있는데 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가지고 정말 그걸 직업으로 삼아가지고 한두 달 안에 변동되자마자 싹 팔고 이득 딱 챙기고 다시 변동되자마자 또 팔고 사고 이걸 잘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같은 사람은 해봤자 소용이 없겠다. 개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인철 소장님하고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정말 이인철 소장님하고 하는 이 경제 좋아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차곡차곡 한번 경제 지식이 쌓아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영신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